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느 한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라는 이 작은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야 할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래 쌓인 공동업이 드러나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며 쌓은 말의 업, 돈과 성공만을 쫓으며 쌓은 탐욕의 업, 약한 사람의 울음을 외면하며 쌓은 무관심의 업,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진 채 너무 오래 살아온 분단의 업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검게 변하고 사람들이 길 위를 헤매며 서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울고 있는 모습.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재난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뒤에야 바깥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텍사스의 한 기도실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면은 점점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지도, 어두워지는 하늘, 흔들리는 도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도. 그 환상이 정말 하늘에서 온 것인지, 한 사람의 깊은 영적 직관인지, 혹은 시대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마음의 그림자인지 우리는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절대적인 운명처럼 받아들이면 사람은 두려움에 갇히고, 반대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비웃어버리면 그 안에 담긴 경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쉽게 믿지도 말고 너무 쉽게 비웃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났고, 가난을 딛고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지나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래 하나, 드라마 하나, 음식 하나에도 세계가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설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먼저 찾아봅니다. 이것은 분명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술은 빨라졌지만 사람들의 말은 더 따뜻해졌습니까? 경제는 성장했지만 가난한 사람의 눈물은 줄었습니까? 우리는 세계 앞에서 당당한 나라가 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미움은 줄었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가 갈라졌고, 세대가 갈라졌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졌고, 지역이 갈라졌고, 진영이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부끄럽게 만들려 합니다. 이것이 정말 강한 나라의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적대문만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안에서부터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겉으로는 푸른 잎을 달고 있어도 뿌리가 썩으면 어느 날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동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짓는 업이 개인의 삶을 만들듯이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함께 짓는 업은 한 사회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업은 어느 날 사건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치의 위기로, 경제의 흔들림으로, 가족의 붕괴로, 때로는 자연 앞에서 드러나는 무력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자연재해를 말할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땅이 흔들리는 것, 바람이 거세지는 것을 단순히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기후에는 과학적 원인이 있으며, 왜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곳은 더 크게 무너지는가? 왜 같은 흔들림 앞에서 어떤 사회는 질서를 지키고 어떤 사회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지는가?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준비, 제도, 신뢰, 그리고 마음의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하늘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여인이 보았다고 전해지는 환상 속에서도 처음에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언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웃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음모라고 말하고, 누구는 남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보다 먼저 혼란이 찾아왔고, 혼란보다 먼저 불신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올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물이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서로를 원망하면 도울 수 있는 손도 늦어집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도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회는 이미 병든 것입니다. 정목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법당에 한 보살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70 가까이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식 자랑도 하지 않았고 돈 걱정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정치인들은 매일 고함치고 물가는 오르고 아이들은 결혼도 못하고 노인들은 병원비가 무섭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그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자기 걱정보다 손주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그 세대 어른들은 늘 그렇습니다. 자신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자식이 배고픈 것은 못 보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언이란 미래를 맞히는 특별한 능력보다 먼저 이런 어른들의 깊은 걱정 속에서 태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물가를 느끼는 사람, 그것이 정말 하늘의 계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불안은 이미 우리 사회 안에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 자연재해가 커질 것이라는 불안,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불안,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에 한국이 휘말릴 것이라는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이 더 깊게 갈라질 것이라는 불안. 이런 불안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더 무섭게 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두려움이 상징의 언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한 것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줄 때 우리 밑을 예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달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한국은 한때 밝은 빛으로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한반도 지도 위에 작은 빛들이 있었고 그 빛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 눈물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눈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눈물 위에 오늘의 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상처도 많지만 그만큼 깊은 기도도 있습니다. 분노도 많지만 그만큼 오래 참아온 사랑도 있습니다. 갈라진 마음도 많지만 위기가 오면 다시 모일 수 있는 힘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그 빛은 점점 약해졌다고 합니다. 빌딩의 불은 많아졌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진다. 휴대폰 화면은 밝아졌는데 가족의 대화는 어두워진다. 길거리는 화려해졌는데 청년의 미래는 흐려진다. 종교의 건물은 여전히 서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 자비와 사랑은 줄어든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종교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작은 불씨입니다. 그 여인은 환상 속에서 한국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사람들은 길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서 저는 단지 지진이나 폭풍만을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믿지 못하고 국민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이웃이 이웃을 믿지 못할 때 그 사회의 땅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7년의 경고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자연을 조심하라. 경제를 조심하라. 전쟁의 불씨를 조심하라.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에 탐진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성냄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 안의 탐진치도 큰 고통을 만들지만 한 사회 전체의 탐진치가 쌓이면 그것은 더 큰 고통을 만들고 서로를 향한 성냄이 정치의 분열을 만들고, 그러므로 2027년이라는 숫자를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의 탐진치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쓴 말이 누군가를 찌르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가 나눈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미움을 퍼뜨린 것은 아닌지, 오늘 내가 돈 앞에서 양심을 조금 팔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가 약한 사람을 보며 내 일이 아니다라고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작아 보이지만 업이 됩니다. 댓글 하나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가족에게 던진 차가운 눈빛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선택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업은 언젠가 우리 앞에 돌아옵니다. 개인에게는 삶의 고통으로, 가정에는 불화로, 사회에는 분열로, 나라에는 위기로 돌아옵니다. 그 환상 속에서 2027년은 마치 달력처럼 펼쳐졌다고 지하철은 평소처럼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 경제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외국 자본은 조용히 빠져나가며 사람들은 뉴스 속 숫자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손님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직장인은 회사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그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였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도 있었고 적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늘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심시간에도 빈자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밥값이 부담스럽다며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고, 직장인들은 커피 한 잔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견기업과 건설업, 제조업이 흔들리고 은행은 빚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58세 가장은 퇴근길에 구조조정 소식을 듣고도 집에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그는 웃는 척하지만 숟가락을 든 손은 자꾸만 멈춥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침묵이 그날 밤 집안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는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 무너집니다. 경제 위기는 이렇게 옵니다. 뉴스 속 그래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깨로 옵니다. 가장의 침묵으로 오고, 어머니의 장바구니로 오고, 아이의 학원비를 줄이는 결정으로 옵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로만 오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먹이고 아이를 키우고 병든 부모를 돌보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보다 높아지는 순간 돈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면 그 사회는 언젠가 대가를 치릅니다. 무리한 투자, 끝없는 비교, 빚으로 쌓은 욕망, 남의 고통 위에 세운 이익. 백두산 인근에서 땅이 흔들리고 새벽 4시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유리창이 흔들리고 도로가 갈라지고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휴대폰을 붙잡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묻습니다. 이 장면이 실제 지진을 뜻하는지 한반도 전체의 불안을 상징하는지는, 진짜 재앙은 땅이 갈라지는 순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갈라진 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재난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병원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공무원들은 얼마나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지, 이웃들은 서로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언론은 얼마나 차분히 사실을 전하는지, 국민은 얼마나 침착하게 협력하는지 드러납니다. 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큰 비가 남쪽을 덮는 장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폭우처럼 물이 차오르고 강은 넘치고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습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재난이 오면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다칩니다. 가난한 사람, 노인, 혼자 사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우리가 평소 외면했던 처음에는 창틀 아래로 물이 조금 스며듭니다. 노인은 수건을 가져와 막아봅니다. 그러나 물은 점점 차오릅니다. 전기가 나가고 휴대폰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만 노인은 계단을 혼자 오를 힘이 없습니다. 그때 이웃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사람들은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고 한숨을 쉽니다. 자연의 고통은 결국 밥상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먹는 쌀 한 톨, 채소 한 잎이 얼마나 많은 하늘과 땅의 은혜 위에 있는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농부는 하늘을 자주 봅니다. 도시 사람들은 날씨를 불편함으로 느끼지만 농부는 날씨를 생명으로 느낍니다. 비가 너무 와도 안 되고 비가 너무 안 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 밥상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회는 언젠가 밥상 위에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환상 속 한국은 혹독한 추위에 들어갑니다. 영하의 바람이 골목을 지나고 난방비를 걱정하는 노인들이 이불을 더 끌어당깁니다. 추위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추위를 견디는 힘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과 땅과 바람과 추위는 따로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한 문제들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재난을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탐욕으로 땅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는가? 약한 이웃을 너무 오래 외면하지 않았는가? 예언이 진짜라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러나 2027년의 흔들림은 자연과 경제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땅의 균열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균열이었습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친구가 원수가 되며 사랑보다 이념이 더 강해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속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땅이 흔들리는 장면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족이 한 밥상에 앉아도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를 같은 국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가 사랑보다 강해지고 이념이 혈육보다 앞서며 분노가 대화를 대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사회가 맞이하는 가장 깊은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 아이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배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서로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아픕니다. 나라의 분열은 국회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말에도 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이 있고 불을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쓴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분노로 공유한 소문 하나가 또 다른 미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기운은 남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빨리 말합니다.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누가 한 장면만 보고 사람을 미워하고 한 문장만 보고 사람을 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내 허물은 작게 봅니다. 남의 분노는 폭력이라 부르고 내 분노는 정의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입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미워하지 않았는지,
너무 쉽게 조롱하지 않았는지, 너무 쉽게 단정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회란 무릎을 꿇고 겁에 질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잘못을 정확히 보고 다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내 마음의 독이 먼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지혜가 생기기를 빌고, 국민에게 자비가 생기기를 빌고, 약한 사람들이 버려지지 않기를 빌어야 합니다. 환상 속에서는 종교의 공간마저 갈라지는 모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고, 누군가는 절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로 마음을 다치고,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리에서조차 상대를 저주합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첫째, 말에 참회를 해야 합니다. 독한 말을 줄이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멈추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정보에 참회를 해야 합니다. 분노를 부르는 영상과 글을 무심코 퍼뜨리기 전에 한번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퍼뜨리면 누가 다치는가? 나는 지금 진실을 전하는가? 아니면 미움을 전하는가? 셋째, 가족에 참회를 해야 합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내 집안의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걱정이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형제끼리 연락을 끊고 부부가 서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큰 평화는 작은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탐욕은 위기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고 가족의 평안을 돈보다 앞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나라를 위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발언이란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편만 이기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나라가 미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발언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참회하고 억울한 사람은 위로받고 약한 사람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예언이 진짜라면 그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마지막 자비로 온 것입니다. 재난보다 먼저 마음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경제보다 먼저 탐욕을 보라는 뜻입니다. 정치보다 먼저 말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자비가 꺼질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는 어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자 한반도 지도 위에 작은 불씨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자 환상 속 한반도 지도 위에 작은 불씨들이 하나둘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말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작은 참회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밤늦게 아이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미움 속에서 자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끄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노인은 시장에서 만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반찬 하나를 건넵니다. 어느 젊은이는 분노를 부르는 글을 공유하려다가 손을 멈춥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불씨였습니다. 불교에서는 큰 공덕이 반드시 큰 일에서만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한 번의 참음, 한 번의 양보, 한 사람을 향한 자비도 모두 업을 바꿉니다. 환상 속에서 그 불씨들은 점점 이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제주에서, 그리고 북쪽 땅 어디에선가도 작은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이름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절에서 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종교가 없어도 나라를 걱정하며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라져서는 안 된다. 이 땅을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는 없다. 그때 환상 속에서 한반도의 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남과 북을 가르던 차가운 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선 위에 사람들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북쪽의 가족을 떠올리며 울었고 어떤 이는 전쟁으로 잃은 부모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지도만 붙어도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진짜 통일은 먼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북쪽 사람을 적으로만 보지 않고 남쪽 사람을 배신자로만 보지 않고 서로가 오래 다른 고통 속에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환상 속의 통일은 전쟁의 승리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로, 증오가 아니라 눈물로, 강제가 아니라 참회로 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좋은 미래는 선물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계속 선택하면 길은 닫힙니다. 우리가 탐욕을 계속 붙들면 재앙은 반복됩니다. 우리가 말에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가 와도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027년의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멸망의 날짜를 말하려는 것이 지금 마음을 돌이키면 길이 있고 계속 미워하면 더 큰 어둠이 온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가족에게 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 내 편의 잘못도 외면하지 않는 것, 약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것, 돈보다 사람을 앞에 두는 것, 나라를 위해 하루 한 번이라도 맑은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 그 불씨가 모이면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이 넘쳐도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경제가 흔들려도 나눌 수 있으며, 정치가 갈라져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과 북의 차가운 선 앞에서도 우리는 증오가 아니라 눈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2027년의 경고가 우리 앞에 놓인 이유는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내 안의 미움을 줄이고 내 말에 독을 거두고 내 가족을 먼저 품고 이 나라를 위해 맑은 마음 하나를 내라는 뜻입니다. 가장 깊은 밤에도 작은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어느 예언이 적중할지 그것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덜 미워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약한 사람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는가? 내가 오늘 나라를 위해 맑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가족을 준비하고, 이웃을 준비하고, 나라를 위해 발언할 시간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예언은 아직 길을 바꿀 수 있다는 마지막 종소리입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도 잠든 채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눈을 뜨고 마음을 돌이킬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하늘이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